먼저 제가 후보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순서입니다. 두 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질로 많은 것이 거론됩니다. 지식, 정직함, 그리고 용기, 절제, 균형 감각, 열정, 그리고 정의감, 그리고 용인술 등등입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이며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앞에 들은 그 전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작 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과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강단과 결기인데 특히 요즘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강단과 결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는 게 이제 좀 절제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질대로 산다는 거죠. 사실 성질대로 사니까. 사실 절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4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절제는 뭐 몰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살다 보면 성질 낼 때도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결기 대신에 절제가 부족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층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노사 갈등, 낮은 생산성, 그리고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의 확대, 이 출산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고치겠다. 무엇을 꼽겠습니까? 우선 청년 실업 문제죠. 지금 청년 절벽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하는데 이제 야당의 어느 후보는 공공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세금 나눠 먹기입니다. 거리서식 이제 일자리 만드는 거고 사실상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을 길을 살려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우리나라는 규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것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확장되지 않고 기업이 제대로 커져야지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 거꾸로 지금 그 일자리가 지금 절벽 시대에 온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그 기종 노조들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그 기종 노조들의 특권과 그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사내 유보금만 잔뜩 가지고 있고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해외 생산력이 6이 되고 국내는 4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일자리가 그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 기종 노조를 이거는 타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민 복지 문제입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좌파들이 말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인데 저는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그 공산주의 배급제도로 봅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어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준다. 그건 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쭉 한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복지에 대한 기본 생각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부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지원할 필요가 그 돈 없어도 사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신용대출도 해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사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화면이 지금 잠깐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요지는 이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성 노조, 이른바 규정 노조라고 불리는 이 노조 문제를 해결해서 또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 또 그리고 서민 복지, 이 복지 체계를 조정해서 문자 그대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 복지를 마련하겠다. 예, 좋습니다. 이 공통의 질문 마치고 인간 홍준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순서를 패널들에게 제가 돌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이흑재. 네, 먼저 하겠습니다. 이흑재 씨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 처음 뵀습니다, 실제로. 이 내공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어머니. 제가 오늘 이 질문자로 초대를 받고 나서 공식 사이트라던가 많이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홍 후보님은 국회의원 4번, 또 도지사 2번, 아주 스펙이 화려하신 반면 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가지고 그 정치 인생을 쭉 보면은 이 진폭이, 사이클의 진폭이 굉장히 크신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이 아마 다른 후보님들이나 정치인들과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음해도 많이 받고 모략도 받고 이래 하는데 이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은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 때 DJ 저격수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덮어 썼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그만할까 했는데 또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또 한 2년 전에 그 성완종 리스트에 또 이름이 올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참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만하게 또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참 운이 좋은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고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천기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게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려면 후보 되는 것까지도 이게 운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지 만약 정상적인 운동장이었다면 저는 경선에도 못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 질문하시죠.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운과 후보님의 의지는 비율로 따지자면 몇 대 몇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네. 많은 사람들은 한 의지를 8로 볼 것 같은데요. 저는 하늘의 뜻을 늘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준비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도 오늘 참 처음 뵙는 건데 인사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입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후보님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사퇴하셨으니까요. 후보님 하면은 항상 붙는 꼬리표가 바로 모래시계 검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귀가하게 만들었던 그 모래시계 검사.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크셨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극복을 하시고 홍검수 이렇게 살면 재미없을 거야라는 얘기까지 들으시면서도 결국에는 여당 대표도 되셨고 네. 사실상 은퇴까지 하실 뻔 하시다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마 대통령 후보까지 결국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굉장히 입지전전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롤 모델이 되실 만도 한데 롤 모델이 되시기는커녕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로 꼽히십니다. 청년들에게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야당에 있었으면 진작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아니 무슨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반대 진영에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반대 진영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있어야 할 당은 야당 쪽에 있어야 옳았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꼬마 민주당이 더 잘 맞는다고. 예. 옛날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은 사람들 눈에는 부자 정당처럼 보입니다. 특권 정당처럼 보이고 기득권 정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에서 쭉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이 땅을 갖다가 처음에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YS 통해서 민주화한 당이 이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는 저는 이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당에 제가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또 이제 공격수를 하니까 요즘은 야당이 지금 좌파 강풍 시대라고 그래 정의를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반대당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믿겠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당의 그 대장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대장의 약점을 들춰내니까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있으셨죠. 비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나는 거기에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세요? 실제 뭐 저희 죄송합니다만 네티즌들의 리플도 한 번씩 보시죠? 난 댓글 안 봅니다. 절대 안 보세요? 전혀 안 봅니다. 아우. 댓글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 안 찍을 사람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찍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괜히 댓글 보고 내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보시면 기분은 나쁠 거라는 걸 인정은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비호감도를 줄일 어떤 뭐 특단의 전략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때가 되면 진심을 알게 되고 본 모습을 알게 되면 그게 비호감도도 줄어들이라고 봅니다만은 굳이 언론사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보니까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 2위가 홍준표라고 그래 돼 있었습니다. 예. 어떤 조사에서는 1위도 하셨어요. 아니, 내 여론조사에 내 1위 한 여론조사 기관을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언론사 조사에는 27% 문재인, 21% 홍준표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호감도가 많으면 그만큼 광적인 지지계층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홍 후보님 청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 관련된 SNS를 쭉 보다가 그런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야들아, 청년들한테 하신 말씀 같은데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붙은 문장이 그런데 왜 날 미워하냐 싫어하냐 이게 붙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SNS상에 본인이 직접 올리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라이브하게 그 문구를 여기서 화면 보시고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하시죠.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인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래 싫어하냐? 예, 정말 우리 서민층에서 힘들게 자라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홍준표 후보야말로 롤모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누가 하실까요? 제가 순서인데 강상구 차장 부탁드립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꾸 질문하고 싶은 건 늘어나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일단 지금 이 시대를 협치와 소통의 시대라고 하죠. 근데 후보님은 예전부터 독고다이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셨죠. 그 두 문장을 이어붙이면은 어쩌면 시대와의 불화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고다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일본말로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 속어입니다. 독고다이가 일본말이고 독고다이라는 말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일도 혼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독고다이 인생을 살한 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때도 그랬고 검사 때도 그랬고 정치 때도 그랬습니다. 독고다이 인생을 살려면 자기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제가 계파 하나 거치지 않고 사선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독고다이가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소통 안 한다 이런데 소통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2006년도 한 일이 있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2년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담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그 같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안 처리하면서 싸운 일이 없습니다. 전부 합의 처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야당 의원들이 그래 거세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래서 환노위가 제가 맡았던 환노위가 끝날 때 미제 사건이 30건이 안 됐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임기 종료를 하면 미제가 500건, 700건, 1000건 이래 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전부 다 그게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총선을 앞두고 그냥 자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들어온 법안 그거는 아예 열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리 못한 것 뿐이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법안 처리를 다 한 것은 아마 그게 국회 사상 환노위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좀 일을 할 때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독고다이는 독고다이라는 말은 소통과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 다음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마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독고다이는 별개의 문제다와 좀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장수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장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쟁 속에서 이기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정쟁을 유발해서 이기는 장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거침없는 발언도 하시고 뭐 독고다이라는 얘기도 듣고 워낙에 잘 이렇게 타협을 안 하시기도 하고 결단을 중시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 뭐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트럼프도 있고 아베도 있는데 우리도 이런 강한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타협적이고 통합을 꿈꾸는 사람인데 뭔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위해서 정쟁을 계산적으로 유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인가 하는 조금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계산된 정쟁을 자꾸 유발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산된 정쟁을 유발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시면서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으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정치판에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없는 적도 만들어서 그건 대립각을 만들어서 자기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정치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뭐 메인 뉴스 앵커와 약간 대립각을 생방 중에 만드셨는데 그것도 좀 계산된 거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계산된 게 아니고
정치를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거죠.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는 친해요. 아,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친한데 아마 그분이 그날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게 딴 부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작가가 써준 거 보고 읽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말에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날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약간 의도된 발언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 눈에 보면 천하의 누구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당황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래서 정치는 결국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또 반대 진영에서는 또 욕을 하죠. 개인적으로 홍 트럼프라는 별명에는 만족하십니까? 저는 별명에 만족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별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왕이면 홍 트럼프나 홍 두테르테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보기가 2개밖에 없습니까? 근데 둘 다 싫습니다. 최근에 스트롱맨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예, 우리 이제 한국을 둘러싼 주변이 다 스트롱맨들이다. 네. 근데 스트롱맨이라는 이제 호칭을 들으려면 더 강한 결단과 결기 이런 걸 이제 보여주셔야 될 텐데, 가령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곧장 다음 정부 출범을 합니다. 인수위가 없고요.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다음 정부의 국무총리나 주요 국무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좀 곤란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 홍준표 후보를 보완하실 수 있는 보완제인지 아니면 똑같은 스트롱맨으로서 또 홍 트럼프와 비슷하신 분이신지 궁금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가지고 바로 이튿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업무를 시작하고 도정을 파악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정도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를 하면서도 국정을 다 봤고 또 경남 도정을 하면서 지방행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국정을 바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내각 개편을 완료하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답이 조금 나오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한때 방송인으로서 이미지가 비호감이라는 걸로 수년을 고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비호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진실은 언젠간 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하기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데 뭔가 변화가 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따른 전략, 이미지 개선, 비호감 이미지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꿀 전략 같은 거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 선거운동 현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거 제대로 개설이 안 되면 그것도 제 복입니다. 제 복입니다. 지금 넥타이 매시는 것도 호감들을 위해서 넥타이 매시는. 그거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원래 넥타이를 제가 타이타이 매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타이타이 매면 머리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요즘은 넥타이를 타이트하게 매라고 하도 옆에서 그래서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매니까 건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맵니다. 꽉 매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 넥타이는 고집을 하시네요. 지금 빨간 넥타이가 몇 년째죠? 제가 제 기억으로도 이미 한 6, 7년은 넘은 것으로 보는데요. 한 20년 됩니다. 한 20년 됩니까? 22년 정도 됩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제가 그래도 아마 후보님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그래도 가까이서 자주 뵀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세간의 홍 후보에 대한 평가 중에서 타협을 잘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말은 거칠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타협에 능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는 아까 굳이 나는 댓글 안 봅니다라고 저렇게까지 얘기해서 비호감을 스스로 쌓아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지사 시절은 전 솔직히 지사 하시는 동안은 뭐 간간히 그냥 한 번씩 방송 출연하실 때 뵌 거 말고는 딱히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기사로 보면은 놀랍다. 첫째, 일단 저 빚덩어리 경상남도를 채무 다 갚아버린 거 이거는 아무리 홍준표를 싫어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업적이다.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그냥 나는 무상급식이 싫어요라고 하지 않고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끄는 절차는 존중합니다. 근데 무상급식을 끄는 게 과연 잘한 거냐는 그건 논의의 문제로 하고. 다만 제가 여전히 이거는 좀 여전히 이것 때문에 불통 이미지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진주의료원은 경영난인데 이거는 돈 잡아먹는 하마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기에는 서민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서민의료기관을 그렇게 폐쇄하는 게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문이었어요. 그건 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교조는 무상급식은 정교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교조 문제는 저는 그 지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교조가 한국 사회에 소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을 교육시키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교조의 무상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를 제가 건드린 것은 정교조와 한판 붙은 겁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 다음에 진주 의료원 문제는 우리 강 차장님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도립의료원이 서민의료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립의료원은 전부 의료원 규모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A급 병원, B급 병원. 말하자면 진주 의료원은 진주에 있지만은 삼성병원, 마산에 있는 삼성병원하고 등급이 같습니다. 의료 수가가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도립의료는 그래 진행이 됩니다. 이 진주 의료원 문제는 민주노총 강성기족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의료원 노조가 일어나지 않고 걸핏하면 파업하고 그리고 서울에 무슨 파업 행사 있으면 단체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의료원 진주 의료원 문제가 우리 앞에 14년 전부터 폐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정상화할 길이 없고 기종노조가 이건 앉아가지고 도민 세금만 깔아먹고 또 2년만 있으면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이건 더 이상 의료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상화 방안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폐업이 정상화다. 그래서 내가 폐업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무서운 조직이다. 무서운 조직이니까 내 공무원들한테 아랫배 힘을 줘라. 나는 이거 감당해 나갈 자신이 있다. 너것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시작해서 행정개혁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래서 7천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빚 갚으면서 자산을 파는 일이 단 땅 한 평을 안 팔았습니다. 행정개혁을 해서 7천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정개혁을 하고 예산개혁을 해서 7천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을 이야기를 하면 강성기종노조 문제는 모르고 진주의료원은 도립병원은 서민병원 아니냐 천만에 서민병원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하고 내 폐업을 하며 그랬어요. 강성기종노조가 일 안 하고 또아리 털어가지고 세금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이래 한 거는 나는 공사라도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는 동안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시끄러운데 국회 봐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국정조사를 이래 왔는데 그거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아서 고발도 당했죠. 고발을 당했는데 그거는 국회의 그 잘못된 권한 행사가 예. 지방사무는 도의회 조사 대상이지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법률에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국회가 지금 내 정치 생명 끊는다고 그 당시에 국정조사하고 여야가 합의로 예.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친박들이 나 참 힘들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하시죠.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두 분 계시죠? 예.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예전에 제 당시 직장 후배하고 엮어주려고 되게 애쓰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안 돼서 그 후배는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타사에서 또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10년 전에 2005년도에 통장을 봤더니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군대인데 통장에 1억 3,922만 1,000원으로 1,000원까지 똑같은 금액이 두 개 다 딱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20대 초반에 통장인데 1억 원이 넘는다. 너무 많다. 두 번째, 두 명인데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똑같냐. 자, 그러면은 나오는 얘기가 이거 본인 통장 맞아? 사실은 아버지 통장이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나올 법하죠. 그건 이제 정여세 문제인데 1차 정여세가 있었고 2차 정여세가 있었습니다. 그 1차 정여세는 2004년도 이제 우리가 아들한테 이게 돈을 줄 때 정여세를 냈어요. 냈는데 2차 정여세는 2004년도 그때 탄핵 때 우리가 그 하면서 정여세를 냈는데 두 번째 이 돈을 찾을 때 우리가 정여세를 아마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여세를 다 냈습니다. 나중에. 네네. 근데 사실상 돈이 입출금이 수천만 원씩 되는 바람에 20대 초반 청년이 그걸 수천만 원씩 입출금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더더욱 차명 계좌라는 의심이 생겼던 거거든요. 차명 계좌가 아니고 돈을 애들한테 줬죠. 줬는데 정여세 문제가 생겨가지고 1차로 한번 내고 2005년도 그 두 번째 그 돈을 아마 적금인간 탔을 거예요. 적금인간 타는데 거기에 정여세는 그 당시에 이제 1차 낸 거로 깜빡했다가 이번에 문제돼가지고 바로 냈습니다. 정여세. 아드님 입장에 좀 고마운 아버지죠. 예,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드리고 일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친박과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양박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전에 있어서는 뭐 비박, 친박 가릴 것 없이 정말 융합이 돼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친박과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친박 쪽에서는 뭐 불만이 있었는지 조은진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친박이었어. 마지막 친박했습니까? 아, 친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건가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은진 의원이 마지막 친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2부 곧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예, 2017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2부에서는 정치 현황과 주요 의제,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정록 조선일보 논술위원, 홍성글 국민대 교수 두 분이 패널로 자리했습니다. 예. 먼저 2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직접 저희들이 광장에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보를 튼튼하게 첫째는 사드 외침 확실히 해야 되고 취직 잘 되는 거랑 뭐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거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시행을 우리나라에 지금 빚이 많은데 세금 아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도덕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뭐 보수가 굉장히 위기인데 결집을 해갖고 앞으로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그런 적폐라든가 이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먼저
질문하시는 두 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질문은 한 30초 안으로 그리고 답변은 한 1분 정도로 질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신중록 의원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일부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그제 경남지사 사퇴를 하셨는데 그때 좀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엎드린 자가 높이 난다. 한 달 동안 백두산 호랑이처럼 포효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갈수록 양작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탄핵을 당한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대선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표를 달라고 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이 탄핵 대선이 안보 대선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안보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보 대선이라면 저희들만큼 안보 공약이 튼튼한 당은 없죠.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다웨이 중국 특사가 왔다 갔는데 그런 문제로 보더라도 이제는 반전의 계기가 생겼다. 끝까지 탄핵 대선으로 가면 저희들이 사실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부터 칼빈슨 호가 올라오면서 안보 대선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다. 그래 봅니다. 앞에 시계가 게시가 되고 있는데 50초가 지나면 띵동띵동해서 독촉하는 소리가 납니다. 가급적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승걸 교수님, 질문. 짧은 시간이라니까 우리 터놓고 솔직 담백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시죠. 자, 지금 사실은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몇 퍼센트 안 나오잖아요. 군소 정당의 지금 후보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바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사실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친박은 다 나갔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유승민 후보는 친박 청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단일화 하시겠습니까?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는 저는 보수 대통합 측면에서 좀 해보자 그래 이야기를 했지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실 같이 가도 대선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선거공학으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내 의견이나 TK 지역 가보면 유 후보를 데리고 가는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집안 단속하는데 내가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나는 이게 저기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이거 전혀 나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관한데 이걸 갖다가 집안 단속만 하다가 선거 끝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단일화 억지로는 하지 않겠다. 신정루 의원님. 이제 신경을 안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5, 16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사흘 남았습니다. 나흘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포기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포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탄핵의 원인이 탄핵 때문에 된 거 아니냐. 탄핵이 끝나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구속까지 됐는데 원인이 종료했으니까 이젠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만 이제 쭉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보 문제로 이슈 전환이 된 게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도 통합하는 게 또 다른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하면 좋죠. 그래 하면 좋은데 또 유 후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땡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못 하는 거죠.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 자격 여부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죠. 옛날에 지금 그 대법원에 지금 법률심에 가 있는데 제 사건은 그 법률적인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항소심에서 풀렸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하고 그래 참 자꾸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2012년도 내 이정희 의원이 생각이 나서 꼭 하는 모습이 이정희 같다 내 한마디는 했습니다. 예, 이정희 의원, 전 의원 또 들으면 또 화내겠습니다. 홍성일 네. 예. 자,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요, 보수 우파 후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나 혹은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볼 때에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능가해야만 보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분발해서 안보 정세가 돼가지고 안보 이슈가 중심이 돼서 보수 표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완전히 몰락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거 옛날에 꼭 하는 게 그 97년도 대선에 그런 말이 돌았어요. 이인재 찍으면 다른 것 같아요. 김대중 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꼭 그래는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면 당선되는 게 맞죠. 그게 국민의 선택이죠. 국민의 선택인데 어느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념도 맞지 않는 정당끼리 연대하고 그거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신중록 의원님, 예. 예. 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토론을 붙으면 10분이면 제압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짧게 안철수 후보하고 붙으면 몇 분이면 제압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후보는 2년 전에 경남지사실에 와가지고 무상급식 갖고 하면 25분 정도 그때 TV조선이 생중계하는데 논쟁을 해본 일이 있어요.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라면 한 10분만 하면 안 되겠나. 근데 안철수 후보는 내가 논쟁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작을 할 건데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친박 청산 얘기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예. 홍 후보께서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박근혜가 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이게 사면 얘기 아니냐 그렇게 앞질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보수적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많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께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런 지금 이제 미래 사면을 생각하는 얘기도 하시고 또 출당의 문제와 관련해서 출당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는 중요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출당을 시키고 관계를 절연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입장을 누차 밝혔습니다.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중처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당에서 지금 기소하면 당권 정지가 당헌 당규입니다. 그런데 출당을 시키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사체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다가 등 뒤에 칼 꼽는 거 그거는 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는 제가 유리할지 모르죠. 선거에는 유리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세 번째 또 등 뒤에 칼 꼽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그래 보여서 저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에 다소 불리하더라도 당은 당규대로 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더 예, 말씀드리면 이중처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 책임과 또 이 법적 책임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은 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지면서도 아직도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그 대다수의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이건 인간적인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정치적인 도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쪽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아니 출당을 시키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를 시키나 그거는 우리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권 정지 안 시키겠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못 하는 거지만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겠다는데 그걸 또 국민에 대한 도리로 그래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 당헌 당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예. 이어서 이제 정책 공약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 대선 주요 의제 및 이 정치과 공약에 대해서 두 패널이 질문을 드리고 역시 1분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이 홍성걸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저 검찰 출신이신데다가 제 1호 공약이 지금 검찰 그 개혁인데요. 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겠다든가 수사권 조정하겠다든가 또 검사장 직급 조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검찰권 독립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제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상당히 수사권이 수사 실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도 줘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고 옛날에 경찰이 그렇게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안 주고 검찰한테 일방적으로 경찰 지휘하게 한 것은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검찰이 어떻습니까? 검찰청 내에서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도 있고 거기다가 검찰이 또 거랜저 검사, 벤처 여검사 또 법조 비리에 원흉이 돼 있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젠 검찰권만 강화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대등한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상호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났습니다.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짧게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 경찰에게 수사권의 어느 부분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개헌을 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란 영장청구 조항에 그 하나만 붙여주면 형사소송법도 다 바뀌어야 돼요. 동동하게. 그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니고 개헌 전까지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검찰이 소위 영장 기각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송치명령권 행사해가지고 사건을 뺏어오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 그런 거는 개헌하기 전에는 좀 수사권을 조정하고 개헌할 때는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 경찰권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군요.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정수석실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축소한다든지 비서관급으로. 민정수석실을 두고 있는 목적이 여태 이제 검찰권을 대통령이 이제 털어지고 자기 의도한 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말긴강 그때는 사실상 검찰권을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대통령이 검찰권을 자기 통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이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은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검찰권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의님 안보 문제 질문하시죠. 예, 안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심각한데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내용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흘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 후보께서는 어제 그제군요. 경북 상주에 가셔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우리는 대혼란이 온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 타격 우리 입장이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인데 촉구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94년도에 클린턴 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알려졌을 때 YS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제 타격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막바지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다웨이 중국 대사가 왔을 때 지금 중국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4월이나 5월에 칼빈선호가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미사일 핵실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그게 핵실험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바로 격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부터 좀 자제시켜달라. 내가 우다웨이 대사한테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행사하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없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또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저는 선제 타격의 기회가 올 때 우리나라에 안 알려주리라고 봅니다. 알려주면 바로 알려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 교수님 질문하시죠. 네, 우다웨이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다웨이가 사드 배치 문제가 이게 지금 한중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고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어제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에? 이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니까 사드 배치한 거지.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사드 보복은 민간 차원이라고 발뺌하잖아요. 치졸하게.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응을. 오늘 우다웨이 특사가 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중국과의 문제는 사드를 두고 중국과의 문제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그리고 미국과의 문제는 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하냐, 죽고 사는 문제가 중하냐. 그건 누가 생각해도 자명한 일이다. 시작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한 40분, 50분 내내 사드 배치 말은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한중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후보께서 이거 갈등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다웨이 특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에 발표한 6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반대, 각국의 주권 존중. 그 나라 주석이. 그래서 이거 반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신 의원님.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행정용어로는 병역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대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병역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곧 심각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기간 단축
복무기간 단축을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모병제 논란까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는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군 체제 전반적인 개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제가 그 대북 정책은 힘의 우위에 터전을 둔 무장 평화 정책이라고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전술 핵무기 도입하고 해병 특전 사령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특수 11군단이 옛날에 특수 8군단입니다. 쉬리 영화에 나왔던 특수 11군 군단이 지금 20만입니다. 유사시의 최정예 부대가. 근데 우리는 그런 대적할 만한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해병 특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창설을 해서 특수 11군단에 대적하는 그런 특수부대를 만들자. 그래 해가지고 그 특수부대는 대부분 기관병을 중심으로 만들자. 의무병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당백에 정예 군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객관적인 그 병력 가지고는 저는 현대전을 치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지금 그 복무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도 그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병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모병제로 전화 일부 모병제라는 게 이제 또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복무자 그렇죠. 장교들하고 하사관들은 모병제입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모병제라고 하자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은 군대 안 가죠.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승일 교수님. 네, 어느 대통령이든 사실은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야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2%도 지금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3만 불을 13년째 지금 우리가 못 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을 범죄시하고 그리고 기업 억제하는 거로 지금 모든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심해집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회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기업이 혜택을 더 주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혜택을 더 주게 되면 자연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기업 기살리는 정책으로 나가야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됩니다. 사실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좀 큰 문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문제, 그 일자리 문제인데요. 오늘 나온 이제 3월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은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조금 호전이 되긴 되었는데 전체 실업률은 0.1%가 내려가서 4.2%, 청년 실업률은 0.5%가 내려가서 11.3%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소간 호전이 되긴 됐습니다만 여전히 심각하고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성장이 서로 일자리는 청년들 일자리 안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일자리 늘리는 정책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입니까?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지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성장도 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강성기종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강성기종노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이 노조들이 노동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위 야당하고 합작을 해서 강성기종노조의 특권만
지금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들을 안 하고 사내 유보금을 수백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해외 투자만 해요.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 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 기살리기 정책하고 강성 기종 노조를 지금 타파를 내야 됩니다. 저거 타파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생기지 않습니다. 예, 이미 모두에 한번 했던 답변이어서 세 번째 이 경제 질문 우리 홍 교수님 하시죠. 뭐 여러 후보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 기살리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인상을 지금 반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인상을 하지 않고도 그러면 뭐 나중에 말씀 우리가 하겠지만 복지 재원이라든가 쓸 일은 지금 계속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경상남도 있을 때 복지 예산이 금년도 경상남도의 복지 예산이 37.8%입니다. 근데 전국 광역단체 예산의 평균이 31.3%입니다. 근데 경상남도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합니다. 서민들 상대로만 돈을 집중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개혁하고 예산개혁하고 재정개혁에서 구조조정하고 산하기관 그 남은 돈을 전부 복지로 돌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산하기관 그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복지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운영할 때 4년 4개월 동안 예산 하나도 법인세나 뭐 그런 거 없이 복지 예산을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조조정하시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일부의 일자리는 줄어들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효율은 훨씬 커지죠. 대신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는 이게 국민 세금 나눠 묶입니다. 공공일자리는. 그래서 공공일자리 늘려서 한다는 것은 그건 난센스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 부채가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가 한 638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말에는 거의 한 700조 가까이 680조가 넘을 것이다. 이제 언론 보도인데 이 공기업 부채도 500조가 훨씬 넘습니다. 뭐 연금 부채는 이미 한 750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까 경상남도 빚은 다 갚았지 않습니까? 이 국가 부채 앞으로 지금처럼 국채 순정이 매년 50조, 60조씩 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돈이 없으면 재정 계획은 못 펴거든요. 이 국가 부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국가 부채 갚을 때는 땅 팔고 자산 팔아서 갚은 게 아니고 행정 계획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랬는데. 그래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그렇게 공무원 개혁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개혁을 해가지고 통폐합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들어가면 앉아서 일 안 해도 일 적게 하고 놀아도 월급 주고 그런 사태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거기에 경영진단에 들어가가지고 3분의 2를 줄였습니다. 3분의 1만 근무해도 이게 되는 기관에 공무원들이 3분의 2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기관에 전부 빼가지고 산하기관에 다 흩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사이나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그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문제 여부시는 질문하시죠. 그 복지 무상급식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그 지선 후보님께서 자기 브랜드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른 케이스인데요. 용기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나오실 때는 소금을 뿌리는 거를 막 그러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소득 수준 따라서 5단계 차등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사업은 4단계로 나눠서 확대하겠다. 이런 단계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별 복지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무상복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막 간단히 이야기해서 좌파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하에서 각 집집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1kg씩 쌀 배급하는 거 똑같죠.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저는 정치하면서부터 복지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복지라는 거는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부자들이 눈치 보며 살거든. 사치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안 하고, 매일 골프 치고 싶어도 세무조사 들어오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세금만 내면 자유스럽게 살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돈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것이 복지 정책이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좌파들이 말하듯이 똑같이 균등하게 1kg씩 쌀 배급하면 그게 공산주의 배급제도지, 어떻게 그게 복지제도입니까? 네. 이 배급제라는 사실 저작권이 제에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래전에 서울시 무상급식 토론 때 제가 썼던 말입니다. 홍 교수님.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보통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특히 금융자본주의가 이렇게 커지고 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양극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은 양극화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아주 그 부유층. 근데 중간 계층이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금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빈부 격차의 확대, 아주 극소수의 그 부유층과 나머지가 다 이렇게 뭐 참 가난해지는 거, 이건 막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119조 2항 문제죠. 헌법. 경제민주화 문제죠. 그게 국가가 부가 한쪽에 편중이 될 때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 수준의 이제 부를 편제를 조정하라, 그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말했던 대로 복지 정책을 서민 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 위주로 집중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렇게 되면 중산층이 넘어가면 또 그 밑에 층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야지. 어떻게 자본주의 하에서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홍길동식으로 뺏어가지고, 이어서 뺏어가지고 저로 나눠준다, 무상으로. 이거는 홍길동이나 옛날에 뭐 좋은 말로 하면 로빈 훗이죠. 뺏어가지고 주는 이런 식의 복지는 저는 자본주의에서는 좀 맞지 않다. 사회 양극화 해소도 결국은 서민 복지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상 교육 문제, 이 마지막 그 항목입니다. 이 신우님 문제 질문하시죠. 역시 이제 교육하면은 꼭 그 대학 입시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등등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저희 이제 고교 평준화 그 실시된 게 1974년입니다. 43년 전인데 지금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 약간 전환이 되어서 지금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고는 황폐화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고급 입시학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를 중에서는 이 두 특목고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분도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처럼 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인재 대국주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목고나 뭐 자사고, 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일반고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시간상 이제 질문은 이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2분 시간 남아 있습니다. 하시죠. 지금 그 참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위태롭고 지금 미국에 의해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탄핵 정국에서 참 잘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안보 정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홍준표를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굉장히 짧게 썼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보충 질문 하나 정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짧게 하나만 소화할까요? 지금 국정교과서 특히 국사교과서 문제 말이에요.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초중고등학교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통설을 기반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학 들어가서는 그거는 반대설을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게 과연 그게 공정한 역사책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건 앞으로 다시 판단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란 직책은 정답이 결정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지자나 추종자 혹은 비판자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단은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표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편입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